더불어 생활을 바꾸는 더불어 정치를 알려주는 더불어 국민과 함께 걸어가는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2. 이제 국민생활 더블 강원수도 더블로 집행하는 진짜가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2 그 1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작가를 기다렸다는 댓글을 가열차게 달아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서 진행의 욕심을 부렸다가 역풍을 얻어맞으셨습니다. 심각하던데. 50평생 처음입니다. 이 시대의 참 사과인 정청래입니다. 모든 것은 제 책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깔끔하게 사과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전혀 이런 반응이 올지 생각하지 못하셨죠? 의외였습니다. 의외였습니까? 사람이 의외의 비판을 받으면 균형을 잃습니다. 그러나 제가 균형을 잃지 않고 이 시대의 참 사과인, 참 반성인으로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저도 빠졌고 이제 진성준 의원도 빠졌었는데 네. 진성준은 안 나왔었나? 예. 안 나왔었죠. 지난번에 누구 나왔죠?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나? 그간에? 오 변호사랑 김. 더벤져스 세 분 그거 해서 그때 내가 오바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오바했다? 또 했어요? 사과를 제고해야 되겠네. 언제 또 뭐 잘못했다 그래? 아니 나는 요즘 총선 국면은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사과해야 돼? 반성합니다. 사과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정청래 최고를 맡아대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그냥 동무대로 막 그냥 막 휘젓고 댕겼다 그런 게 평가더만요. 단독 드리블. 네. 저는 제가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하는 글을 절감한다는 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리지 못한 제가 죄인이에요. 그렇죠. 막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견제가 없었다 이거지. 홍보위원장은 좀 잘랐어. 편집을 해가지고 그나마 덜 나댄 걸로 되는데 내가 한 거는 편집을 안 했어. 난 나대지 않았어. 근데 되게 많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우리 PD가 정청래 의원을 미워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 것 같아. 네. 하여튼 PD님 잘 부탁합니다. 박살 나봐라 이런 뜻. 사실 그 편집도 제가 하는데 그날 제가 휴가기 때문에 아예 나와버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때 처갓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처갓집에 술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처갓집에서 환영 받아? 그럼요. 시암딱 해주시나요? 그럼요. 환영 받으면서 나름대로 인정받고 있어요. 네, 진짜 나타나다 녹화가 잘 되고 있냐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한편으로 걱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잘 안 되라 기도를 했죠. 내가 잘리다. 그래야 내가 돋보인다 이러면서. 요새같이 어려울 때 이게 한 꼭지가 어디냐. 그럼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하여튼 저는 오늘 침묵하겠습니다. 정청래는 사과를 했으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마음 넓게 좀 정청래 사과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 의원님 소개했고 지난주 한 주 안 나오신 우리 진성준 의원님. 네. 그 인공위성 발언 때문에 몹시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인공위성 발언이 뭡니까? 조금 사연이 있으니까 길들여 조금 들어주세요. 네. 2월 7일 날 일요일 날 설 하루 전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오전 9시 반 우리 시각으로 평양 시각 오전 9시. 전주로 차를 몰고 식구들을 태우고 설을 쇠러 내려가고 있는데 미사일 발사했다고 문자 메시지가 뜨더니 조금 있다가 국방위원회가 오후 4시에 소집됐다고 문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막 달리는 중에 비서관에게 전화를 해서 전주에서 올라오는 KTX를 입석으로라도 끊어달라라고 하고 전주에 들어가자마자 전주역으로 직행해서 집사람한테 운전대를 넘겨서 집으로 가라고 그러고 저는 기차를 타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국방위원회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보고를 하기를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상세한 것은 없어. 그것만 전부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차례가 돌아와서 제가 국방부 장관에게 물었죠. 미사일을 쐈다고 하는데 그 장거리 로켓의 꼭지에 머리에 무엇이 실렸었느냐. 예. 인공위성이 실렸던 것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인공위성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은 그 인공위성 발사를 미사일 개발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는 미사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쏜 것은 맞네요. 그랬더니 맞다. 이렇게 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방위를 마치고 뭐 대책 얘기도 하고 어쩌고 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저녁에 또 다시 전주로 내려갔죠. 그리고 설 연휴를 보내고 났는데 설 연휴 마지막 날부터 종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동아일보가
인공위성이라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 이렇게 사설에 쓰고 TV조선은 하루 종일 인공위성 발언을 하면서 북한을 편들어줬다고. 아니 외국에서도 다 인공위성이라고 하던데요? 아, 그렇죠. 인공위성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게 미사일과 똑같은 과학기술을 사용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켓의 맨 꼭대기에 인공위성을 실으면 이를테면 우주 발사체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핵폭탄을 실으면 핵미사일이 되는 거고 그냥 폭탄을 실으면 미사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를 이렇게 내려야죠. 장거리 로켓이지만 이것이 대륙간 탄도 핵미사일로 충분히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제재하고 된다.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정직한 정부죠. 네. 그런데 어인일인지 무조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계속 보고하고 보도하고 이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종편이나 동아일보 이쪽에서 진성준을 콕 집어가지고 했습니까? 그렇죠. 진성준 의원이 그렇죠. 혼자만 날이면 그렇게 날마다 진성준 인공위성 황당 발언. 아하. 날이면 날마다. 근데 이게요.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될 것이요. 장거리 미사일이든 로켓이든 어찌됐든 거기에 최종 목표가 뭐였느냐. 네. 폭탄이냐 아니면 위성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걸 운반하는 기구는 분명히 위협적인 수단이 될 수 네. 있죠. 그러면요. 네. 인공위성을 실으면 그것이 이제 관측위성이 되는 것이고 네. 거기다가 폭탄을 실으면 그것은 무기가 미사일이 되는 거고 거죠. 이렇게 되는 네.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거리 로켓, 장거리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하죠. 이건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실든 뭐 실든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려서 인공위성을 탑재하고 관측위성을 돌게 하는 것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뭐냐면 인공위성은 한 번 대기권을 벗어나잖아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륙이라 하면 우리가 위협을 느끼는 것은 평양에서 쐈어요. 그러면 대기권 밖으로 나가요. 다시 태평양 쪽으로 날아가요. 그리고 대기권 밖으로 다시 내려와요. 그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대기권으로 올라갔다가 벗어났다가 다시 재진입하는 것이 고도의 정밀한 기술이라고 그러죠. 네. 그 능력을 북한이 지금 확보하고 있느냐. 그건 아직 미지수죠. 그게 이제 국방부나 우리 정보 당국의 입장인데 저는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재진입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로 엄밀하게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대기권을 뚫고 들어올 때 나타나는 열. 열. 6,000도 내지 8,000도까지 오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한 것들은 다 녹아 없어져요. 이 열에 견디면서 탄두를 보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로켓이 쏘아져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도 대기권을 마찰을 견디면서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도 역시 탄두를 보호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이 내열 기술 내열 장치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근데 합리적이다. 재진입하는 기술이 더 고도의 기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한번 그렇게 견뎠던 것이 또 견뎌야 그렇습니까? 되니까 네,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그렇게 대기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목표물을 찾아가도록 자세를 제어하는 기술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갖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지구권 밖에다가 쏴가지고 인공위성 궤도에 인공위성을 안치는 기술이나 목표물을 찾아가는 기술이나 자세 제어 기술을 똑같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네. 이 미사일하고 사드 문제 연관된 거니까 국방위 소속이니까 요 얘기는 자세하게 이따가 좀 해보도록 하고요. 예.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종편이나 보수언론에 두드려 맞으면 오히려 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많이 두드려 맞아본 우리 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19대 국회 1년 365일 4년 내내 저를 보도한 횟수가 63회 평균. 그러니까 일찍이 한국 헌정사상 없었던 일이죠. 하루에 63회? 하루에 63회. 그러니까 평균이요? 예, 평균입니다 이건. 그래서 8만 몇천 건이래요. 저를 19대 국회에 보도했던 것을 그래서 365 곱하기 4 나눠봤더니 63회 어머나. 저를 그걸 다 통계를 누가 내주셨나 보죠. 우리 비서들이 다 일일이 셌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송 받기만 계속 정청래 너무 많은 막말 일을 하는 거죠. 시키는 건 막말 때 그런 아닙니까? 거야? 막말 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랬는데 진성준 의원에게 잘된 일이다 이거. 잘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투쟁심, 전투 의지가 생겨요. 내가 나약하게 살면 안 되지. 더 열심히 해서 이겨야지. 이런 게 생겨요 저는. 그래요?
투사 정청래라서 그러시는데 오늘 아침 저는 요즘 출근 인사를 나가요. 지하철역에 피켓을 이렇게 들고 개성공단 폐쇄 중단 철회하라 이렇게 들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파카에 손을 탁 찔러놓고 지나가면서 인공위성 발언한 놈이잖아 이러면서 지나가고 미친놈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말이죠. 아니 그분들은 어차피 인공위성 발언을 했든 안 했든 1번 찍으실 분들이고 중간에 계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요 진성준 인공위성 있고 진성준만 생각나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인공위성이 괜찮아. 맞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 그건 사실이니까 인공위성 쏘는 건 사실이고 외국에서는 다 그런데 지금 우리만 그러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미국에서 인정하고 미국에서 다 있어요. 인정하고 아니 그 지금 사실이 뭐 인공위성이라는 궤도에서 건데. 돌고 있다고 하니까 그건 부인할 수 없는 한번 거죠. 저기다가 트위터나 이런 데다가 그 인공위성이라고 얘기한 사람들 쭉 그 이 나열을 해가지고 누가 내가 맞다. 맞았는데라고 한번 해요. 예, 진성준은 예.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네. 두드려 맞아야 돼. 두들겨 맞으면서 단련돼요. 지금 강철 같은 사람이 되는 과정이니까 네. 저를 바라보면서 위안을 삼기 바랍니다. 맞아서 단련된 거예요. 그러면?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맞을 사람 같이 생겼는데. 손혜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이제 언론 인터뷰를 안 한다고 하셨는데 지난주에 MBN 나가서 혼자 나가셔서 단독으로 송지현 씨가 사실 굉장히 중립적인 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치우쳐진 분인데 네. 반응을 보니까 아주 잘했다고. 나 있잖아 사실 그때 나는 그런 데 나가서 겁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송지연 아나운서랑 그 처음에 와서 얼마 안 있어갖고 저하고 이렇게 전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황당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웠어 그 사람이.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뭐 좀 노련해졌죠 좀 사실은. 단련됐어. 근데 보셨나? 안 봤어요. 아,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진짜 너무하지 않아? 나 오늘 내 친구가 우리는 나밖에 몰라. 내 친구가 종합병원에 있는 의사인데 좀 아까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점심에 의사들하고 같이 여의사들하고 점심을 먹는데 그 여의사가 그 제 얘기를 하더라니까. 제 친구랑 친구인지 모르고. 네. 그러면서 요새 그 더민주에 자기는 더민주 정말 싫어하는데 더민주에 홍보위원장이라는 여자가 하나 왔는데 그 MBN에 나오는 걸 보고 자기가 팬이 됐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가 집에 가서 그 MBN을 찾아보고선 저한테 감동했다고 문자 보내왔어. 1번 찍는 의사가. 알겠습니다. 봐줘야 돼. 자, 그래, 네. 너무한 정말 너무하지 않아? 시청자 청취자분들 지금 즉시 MBN에 가서 다시 보기에서 손혜원 위원장님 나온 그 장면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MBN 출연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보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 너무해. 근데 본인이 이제 인터뷰 안 한다고 해놓고 그것도 혼자 가서 생방송인데. 나 혼자 아니면 안 가요. 왜 그런 결정하셨습니까? 또 상대가 송지연이었는데. 전 그 생각은 안 무서워요. 내 장성민도 한번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장성민. 근데 제가 안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지를 보니까 그 전날 아니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안 나갈 수가 없었던 게 조동원 위원장하고 저하고 둘이를 나오래 해서 저는 안 나간다. 네. 둘이는. 같이 나갈 필요가 없지. 네, 저는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오전 오후로 하면 어떻겠냐. 저는 안 나갑니다. 딱 거절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날짜를 바꾸면 그거 콜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날 조동원 본부장 나가고 두 번째 날 갔는데 전 조동원 한 거 보지도 않았어요. 예. 뭐 제가 뭐 우리 거를 해야지 남의 거 봐서 뭐 하겠습니다. 근데 그 가자마자 제가 몇 분 했어요? 조동원 본부장 했더니 뭐 16분인가 뭐 그냥 했대요. 그래서 그럼 저도 16분 이상 해주세요. 네. 그랬더니 근데 했어요. 근데 뭐 제가 홍보 관련되는 전략을 묻는 거고 어떻게 지냈는지 묻는 거 이런 거 묻는데 제가 뭐가 무서워서 그걸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TV조선에 한번 나갔다가 진짜 뒤통수를 맞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도 혼자였는데 제가 종편을 몇 번 갔거든요. TV조선은. 근데 그냥 잘 지냈어요. 근데 그때 한 번은 정말 무방비 상태로 제가 가가지고 뒤통수를 맞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할 순서인데 말 안 하고 자기가 다 떠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제 생각에 이 방송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게 상대방이 질문을 할 때 대답을 한다라는 생각이 말고 내가 할 얘기들을 갖고 가서 그냥 쫙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있어 그때 이제 누가 그래서 이번에는 편안해서 감기가 되게 심했던 날인데 이제 약 먹고 갔는데 뭐 나중에는 질문할 게 없어서 빨리 끝났어요. MBN이요. 잘했어요. 이게 회사의 방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19대 국회에 들어서 진짜 종편들에서 저 섭외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 어차피 저는 조정동하고 지금 뭐 10년 넘게 단 한 번의 인터뷰도 안 하고 있고 그런데 MBN만 나갔어요, 제가.
근데 거의 고정으로 나갔어요. 2년 동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꼴로 나갔는데 그럼 시청률이 막 급상승한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편도 보고 남의 편은 정청래 뭔 말하지 이렇게 해서 욕하려고 보지 남의 편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정으로 계속 나갔어요. 2시에서 4시 사이에.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이 필요한 얘기를 내가 다 했거든요. 그럼 초창기에는 다른 종편들에서 연락이 와요. 아니 같은 종편인데 왜 MBN은 나가고 왜 TV조선 안 나옵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 맘이야. 그럼 이제 그냥 계속 그렇게 했는데 한 2년 했는데 의원님 저희가 프로그램 개편을 해서 성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바뀌었어요? 했더니 말은 안 하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아예 안 부르는 거야. 처음에는 아예 고정으로 픽스해서 네. 같이 공동 진행하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다른 종편하고 MBN이 좀 달랐어요. 색깔이. 달랐죠. 달랐는데 좌빨 종편이란 말도 거기서 들었으니까. 못 견뎠던 것 같아. 그리고 그냥 뭐 TV조선 채널A처럼 가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도 어떤 때는 MBN이 더 심하더라고요. 저 MBN 네. 갔는데 메이크업을 이제 받고 있는데 높은 분이 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자기 문 대표님하고 인연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김 박사님 얘기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서 한참 동안 제 옆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네. 좀 있더니 이제 작가가 저한테 그 PD가 이제 그 우리 편 성향이 많대요. 네, 맞아요. 프로에. 네. 그래서 그 PD가 또 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잘했다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그 송 아나운서도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냥 그나마 이제 MBN에 나왔다는 소리를 듣는데 어쨌든 아까 뭐 장성민 얘기했으니까 지금 총선 감시단에서 조사한 게 있거든요. 그 한쪽으로 있더라고, 치우치는 뭐. 종편 거기서 장성민 시사탱크 1등했어요. 네. 가장 편파 아이고. 방송을 심하게 한다. 아이고.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미디어 오늘도 보도했는데 제목이 그거예요. 문재인, 김종인, 정청래는 종편의 동네북인가. 세 명은 무조건 씹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정청래가 거기 주자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 저는요 문재인, 김종인 그 대표보다 종편에 제가 더 많이 나가죠. 더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그걸 어디 모니터 언론 모니터가 하고 있죠. 있더구만요. 네. 했는데 진짜 있잖아요. 이 세 명은 무조건 그냥 비판하고 씹고. 그래서 제목이 그거예요 미디어 오늘. 그러니까 뭐 소녀 한번 나가셔서 우리 쪽 얘기를 좀 자세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소식을 처음 들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정 의원님 보수 성향 시민단체한테 고발당했습니까? 예. 왜? 제가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 박근혜 정권 폭정 시리즈를 5번 연속 네. 폭풍 트윗을 했죠. 네. 저를 고발했어요. 트윗했다는 이유로? 네. 근데 어떤 혐의입니까? 뭐가 혐의가 있어 이제 고발할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정권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까지 있었던 폭정을 네. 제가 5차례에 걸쳐 나열을 했죠. 네. 그래서 국정원 댓글 부정 사건으로 정통성이 의심받는 정권. 네. 그리고 세월호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정권. 민간인 사이버 사찰에서 국민을 엿보고 깔보는 정권. 네. 그래서 쭉 나열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제 제목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찍은 국민의 명예를 훼손했다. 처구니가 없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단 한 명도 못 구했냐. 172명이나 구했다. 세월호. 허위사실 유포다. 허위사실 유포. 네. 이건 뭐 검찰에서 기소 안 하겠는데요? 이건 뭐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네, 되는 그리고 건데. 정권에 대한 비판은 무혐의래요. 무혐의. 그러니까요. 네. 그 얘기 하니까 좀 각잡 생각나는데 오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결과가 났는데 박권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 무죄. 예, 양승호 박사, 그러니까 무죄가 아니고 이 사람들 그분들이 유죄가 났죠. 벌금 예. 1,500만 원. 예. 이게 뒤바뀌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예, 이 사람들한테 벌금 1,500만 원이 났는데 어이가 없어. 네. 이게 웃긴 게요. 검찰이 구형을 500만 원 때렸거든요. 네. 근데 판사가 1,500만 원 때려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검찰 구형보다 3배 높게 때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네.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짓이었는가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을 괴롭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탠포드 같은 거지 옛날에. 그거죠. 스타블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 머릿속에 진짜 박주신 아닐지도 씨가 모른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 거지. 그걸 노린 것 같아요. 예. 중요한 또 판결이 있었죠. 예. 김현원 무죄. 김현 네. 무죄 그렇죠. 네. 예, 무죄.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축하한다. 근데 역시 정청래 의원밖에 없다. 근데 나 부탁할 게 하나 있다. 예. 내가 그걸로 너무 어려웠다. 예. 그러니
나 후원금 좀 많이 보내달라고 꼭 진짜가 나타났다에 가면 말해달라.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김현 의원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응원할 거야. 근데 후원금은 좀 어려울지 몰라. 그러나 내가 얘기를 할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김현 의원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김현 의원이 무죄가 났는데 사실 이것은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어떻게 폭행을 했다는 거야 도대체. 네. 업무방해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근데 이것이 저번에 상케이 지국장 무죄 났을 때 그때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다. 그러니까 김현 의원의 정확한 혐의는 네. 명함 빼서 이 말을 했다는 거였거든요. 검찰은. 네. 근데 법원에서는 명함 빼서라는 말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라는 거죠. 그것도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피해 당하신 분, 그 대리기사분이 명함 빼서 이 말을 처음 경찰 조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다가 2차 그것도 판결문에 나와요. 그렇죠. 네. 뒤에 나가서 갑자기 들고 나왔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증거 없으면 무죄가 성공났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것 때문에 또 역시 김현 의원은 네. 굉장히 큰 마이너스를 당한 거죠.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고 그것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할지라도 또 뭐 검찰에서 우리 항고하겠다. 항고하겠다. 그렇죠. 이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면 말고. 이분은 지금 어디 나가세요? 두 분 주비 어디 하고 계세요? 경기도 안산 단원. 아. 예. 근데 이런 면은 이런 이 차원에서 본다면 그 신기남 의원님은 좀 억울한 거예요? 신기남 의원이요? 네. 그 소재선 교수라고 신기남 의원 아들 지도 교수 이분의 주장만 제가 얘기할게요. 제 생각을 떠나서 그 신기남 의원 아들 담임 교수였던 소재선 교수의 주장은 이거예요. 그동안은 50점을 맞으면 통과를 시켰다. 로스쿨. 그리고 변호사 시험을 응시하겠다. 근데 시험을 보고 나서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커트라인을 1점을 상승시켰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항의를 했다. 근데 신기남 의원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항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전화를 했다. 다른 학부모들은 지금 항의하고 난리가 났는데 왜 신기남 의원은 아들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냐. 그래서 소재선 교수의 전화를 받고 학교에 가서 1시간 기다렸다 만났다. 그래서 잘못했다면 내가 잘못했다. 신기남 의원은 잘못한 게 없다. 라고 소재선 교수가 정론관에서 와서 얘기했는데 나는 소재선 교수의 주장이 옳고 그르고 뭐 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주장은 한 거죠. 그런데 그 윤리위원회의 그 이제 판결이 좀 무리하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신기남 의원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윤리위에서 한 징계는 총선에 나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예. 이건 너무 심한 징계 아니냐. 이런 게 지금 중론이죠. 그리고 신기남 의원 주장은 방금 정천 의원이 이야기한 것들 이것 당이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그렇게 했다.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그 노영민 의원의 경우하고 이제 조금 더 다른 네, 경우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노영민 의원은 또 젊잖아요. 그러니까 한 템포를 쉬어가도 더 힘있게 갈 수 있는데 이제 신기남 의원님은 연세가 좀 많으시니까 아마 자기가 여기서 그걸 포기하기가 어려웠던 게 아니었나라는 안타까움은 있지만은 우리 당 한참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와서 좀 안타깝습니다. 찬물 좀 저는. 끼얹는 것도 네. 마찬가지니까 본인이 자기 명예를 이렇게 아웃되면서까지 그거는 충분히 인정을 저희가 하고 네. 마음 아픈 건 이해를 하겠지만 당이 한참 좋아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네. 좀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문 대표님이나 지금 김 대표님한테 이제 그 화살을 겨누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분들이 그런 것을 윤리위원회고 이런 판결이고 이런 판단을 하실 분들은 아니잖아요. 두 분 다.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윤리심판은 독립적인 심판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당대표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래서 윤리심판을 해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한 부분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당 후사를 생각했다면은 좀 아쉬운 그런 행보였다. 이 작가님, 네. 윤리심판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 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해? 안 받으면 어떡할 거야. 아니 그때는 그게 정치적 사형 선고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그때 더 심하게 했어야 돼. 1년간 당원정 이런 거 그치. 했어야 돼. 그래? 풀어주지 말고. 하여튼 나는 더 혼나야 돼. 근데 저 진성준 의원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당의 중심에서 이 두 분도 이제 최고위원이고 이제 기획위원장을 하시면서 뭐 거의 문 대표님 옆에서 모든 일을 다 하셨었는데 지금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두 분이
완전히 이 지도부에서 이렇게 멀어졌어요. 예. 멀어진 게 아니라 사라졌어. 사라졌어. 네, 사라졌어. 근데 도대체가 그 삶이 어떤가요? 거기서 떠나니까. 삶이 어떠냐고. 아침 새벽에 출근도 안 하고. 새벽에 출근합니다. 지하철역으로. 예, 당사로 출근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당사로는 안 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아. 시간도 많고. 그렇죠. 지역구에 올인할 수 있어서 저는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늘 지역구에서 들었던 얘기가 왜 지역 활동을 등한시하고 중앙 정치 활동만 하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중앙 정치 활동만 해가지고 잘된 것을 못 봤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강서 을구는 계속 국회의원 초선을 하고 다음에 갈렸어요. 다음 선거 때마다. 근데 김성호 의원이 대표적인 중앙 정치인이었고 늘 언론 인터뷰, 언론의 폭로 이런 걸 앞장서서 하셨던 분이고 그 전에 이신범 의원 이 사람도 지역구 활동 안 하고 막 뭐 DJ 공격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이신범, 김성호 뭐 이런 분들이 다 지역구에 밀착하기보다는 중앙 정치 활동에 많이 치중했던 분들인데 그분들마다 다 갈렸다는 거예요. 네. 그런다고 진성준 너도 안 되니까 지역구 좀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제가. 근데 지금 그러면은 이 지역구에 올인하시면서 너무 단순한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진성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성준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력이고 뭐고 그냥 뭐 조사고 개나발이고 이제 아무 그건 관심도 다 없고. 위에 분들이 다 알아서 잘 해주시겠죠. 그러니까 관심도 없는 것 같아. 이제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전략을 짜야겠죠. 예, 뭐 그래야지. 전략 없다며.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만나는 게 제 전략입니다. 그래요. 예. 정치국께서는 어떠세요? 저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거기서 떠나니까 네. 참 너무 심하다들. 네, 뭐냐면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뭐 저를 좀 아끼고 했던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아니 정 의원 이름 알릴 만큼 알렸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뭘 거기 가서 계속 그렇게 텔레비 앞에 떠드냐. 예. 동네 돌아다니지. 주로 이제 이거였어요. 이거였는데 저도 이제 7시 반부터 이제 지하철역 인사를 시작해서 이제 하루를 마감하는데 너무 좋은 게 이게 저는 어떤 상황이 되면 항상 긍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저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거든요. 아전인수를 하시는구만. 아전인수지. 근데 진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 말하면 또 웃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정 의원 이렇게 사람이 좋고 인상이 좋은데 텔레비는 왜 맨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럴 일은 없다고 봐요. 제일 많이 듣는 1번이 이거예요. 1번이 이거고 예. 마포구에만 들어가면 얼굴이 천사가 된다며. 예. 저 누가 얘기했는 이 얘기를 누가 했는지 들었거든요. 근데 늘 1번만 찍으신 분, 정청래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딱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남자들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40대, 50대 잘생겼다고? 여성분들 뭐냐면 이렇게 한참 쳐다봐요. 실제로. 그러면서 어머 이렇게 잘생긴지 몰랐어요. 그래요. 그런 애도 없어. 진짜 얼굴이 왜 이렇게 커 이런 정도는 그래서 얘기했지. 그래서 나는 이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얘기 있잖아. 이 얘기를 듣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 초당에 있던 사과가 싹 사라져 버렸다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두 분의 이 떠난 빈자리를 홀로 우리 손 위원장이 메꾸시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너무 웃기는 게 7월 달에 들어서부터 최고위원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석률이 제가 제일 높습니다. 다 나가서 이걸 봤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 바뀐 장면을 또 보면서 그 옛날에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들이 파노라마 같이 이렇게 스쳐지잖아요. 근데 보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감회가 있습니다. 정치가 스펙타클하다 이런 걸 네, 느끼셨죠? 아주 그거는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잖아요. 제가 뭐 진짜가 나타났다 댓글은 제가 다 보죠. 다 보고 EJ도 제가 나왔을 땐 또 다 봤고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대중의 의견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의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이제 거기서 또 지금 지도부 얘기가 또 나오죠. 그러면 제가 그런 거 듣고 전달 드려요. 네. 드리고 그리고 어떠세요? 제가 진성준 의원께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밖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떠났지만 지금 우리가 이 바뀐 지금 지도부에 하는 일들을 그냥 냉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관심도 없어요? 글쎄 요즘 저 신문도 다 못 보고 사는 걸고 그러는데 몇 번 기자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김종인 대표 체제에 대해서 물은 바가 있었습니다. 뭐 특히
미사일 발사 국면에서 김종인 대표의 좀 보수적인 입장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정체성에 맞다고 보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물었는데 저는 원래 김종인 대표는 좀 보수적인 분인데 합리적인 보수라는 말씀을 들었던 분 아니냐.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위협 앞에서 안보를 먼저 걱정하는 발언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라고 본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마땅히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옳은 거라고 본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현재의 국면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도 본질은 아주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남북이 늘 군사적인 대결과 대치 상태로만 가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복원하고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데 따라서 햇볕 정책의 진정성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주신 거고 대표를 맡아서 수행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권 야당 얘기를 이제 늘 하시는데 제가 그 햇볕 정책의 선샤인 팔러지. 근데 그 햇볕 정책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듣고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제가 생각한 게 이제 그 팀에서 그 언론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질문을 하는데 그 김 대표께서는 그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딱 한 1초도 안 걸려요. 요즘 뭐라 하시냐면 햇볕 정책 자체가 나쁜 게 절대 아니다. 잘했다. DJ 때나 노무현 때나 잘했는데 그것이 그 톤으로 계속 지속이 됐다면 그것이 햇볕 정책이 지금에는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갖고 왔을 것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일어난 그런 이 지금까지 이 5년과 지금 8년의 이 시간 동안 그때 그 햇볕 정책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김종인 위원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문재인 대표가 정치 현안에서 말씀이 없으시다가 페이스북으로 이 문제를 처음 꺼내드렸거든요. 이거는 전쟁을 다시 하자는 얘기가 아니냐. 이래서 많은 특히 보수 언론에서 김종인과 문재인이 다른 소리를 낸다. 다시 불협화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또 뭐라. 그 얘기도 네. 세상에서 저만 아는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이제 그 문 대표님이 그 얘기를 페이스북에 쓰기 시작하실 때 이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김 박사님께서. 문 대표가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는데 여태까지 안 하셨었는데 이 소리를 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김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마다 자기 의견들이 다 있는 거고 더군다나 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참여정부 시절에 이 일을 적극적으로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정도 있고 더 안타까운 점이 많을 것이다.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내가 지금 대표로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이것과 그것이 틀린 말이라기보다는 서로들 그때 그 개성공단을 이 보는 입장이 문 대표는 또 남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께 여쭤볼게요. 어쨌든 정통 야당 지지 세력자들은 문 대표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대표가 작전상 그런 건 알 것 같은데 저게 진담이면 어떡하냐. 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두 분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4시간 넘게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의 프리핸드 전권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뭐 상의할 필요 없고 당신이 알아서 다 대화하고 해라. 그때 가서 남북 철도를 연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혁명의 수도 평양을 철도가 지나가려면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응당한 대가가 뭐냐면 북미 수교였습니다. 그리고 북일 수교. 그래서 북한과 미국이 악수하고 수교를 맺고 미국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래서 미국의 입장으로는 사우스 코리아 is old friend, 노스 코리아 is new friend. 그렇게 되면은요. 곧바로 북한하고 일본하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수교를 하고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일제 배상금 110억 달러를 일본이 즉각 지불하고 그리고 북한의 핵을 완전 불능화하고 완전 폐기하고 그리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그리고 남북 철도를 연결하자. 그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얘기했던 응당한 대가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석 달간 미국이 우리 정부에게 북한이 생각이 어떠냐 하고 귀동냥한 유일한 기간이 그 석 달이랍니다. 그리고 나서 9.19 공동성명이 나와요. 그 9.19 공동성명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 사실관계인데 10년 전에 있었던. 근데 그게 지켜지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BDA라고 방코델타 아시아. 미국이 그걸 털어요. 네. 그래서 북한하고 같이 9.19 공동성명을 했던 것을 미국이 깨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관계가 상당히 어그러져 온 거죠. 1차 핵실험을 2006년 10월 9일 날 했습니다. 한글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3일 후에 전남대학교 가서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국민들이 라면 사재기를 안 하고 있다. 그 라면 사재기를 안 한 이유는 뭐냐. 금강산에 100만 명 이상이 가봤다. 그래서 우리의 체제 우위를 느끼고 있다. 햇볕 정책을 하기 전에는 북한을 방문한 사람이 비공식 비밀리에 갔던 사람이 200명밖에 안 되는데 햇볕 정책 이후에는 100만 명이 북녘 땅을 밟았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핵을 만든 것은 남침용이 아니라 대북 협상용이다.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전남대 강의입니다. 그걸 이어받아서 얘기한다면 김대중 대통령 때 서해 교전이 있었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응징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북한 배를 응징을 했어요. 쳐부쉈거든요. 그러나 금강산을 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호한 응징과 대화 이 두 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 국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어려울수록 대화의 창구, 대화의 끈은 놓지 말아야 된다 하는 입장을 우리 야당은 계속 견지해야 된다. 이 하나의 이 대화를 하자는 것을 놓쳐버리면 우리 야당이 앞으로 굉장히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성준 의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당의 많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지향과 가치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햇볕 정책입니다. 남북 간에 평화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해야 된다. 이것이 발전되면 사실상의 통일의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당의 대북 정책의 기조이자 통일 정책의 기조입니다. 이것을 훼손하려고 하면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이를테면 DJP 연정을 파기했을 정도로 이를테면 당시에 자민련 총재 김종필 총재가 국무총리를 맡아가지고 DJP 연합정권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햇볕 정책의 상징인 임동원 통일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을 때 결국 갈라서고 말았죠. 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임동원 장관을 경질했을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데 그걸 감수하고 이를테면 소수 정권이 되는 부담을 안았던 거죠. 그만큼 햇볕 정책의 지향과 가치는 지켜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북한의 무조건적인 우호적인 관계만을 추구하자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예. 북한이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도발했을 때는 그에 대해서 단호하게 응징하고 도발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햇볕 정책의 제1원칙이기 때문에. 안보 튼튼.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직접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를 정부 여당에서 선거에 이용하고 북풍에 이용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렇죠.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햇볕 정책을 한 거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9년 동안 폐쇄 강공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핵실험 총 4번 중에 3번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한 거고 미사일 발사 6번 중에 4번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한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결국은 이 사람들은 어떤 정책을 내놔도 미사일이나 핵을 계속 개발할 것이다. 그건 본인의 생존의 문제니까 그건 아까 정청래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분석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트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뭐 야당 지지하시는 분 또 야당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총 생각입니다만 지금 김종인 대표의 이야기는 그건 알겠는데 선거가 당장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 빠져들어가지 말자. 한번 생각 한번 더 해보자. 이런 의미로 이건 결론을 내겠습니다. 총선 전략을 떠나서 이것은 팩트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에 우리가 투자한 돈은 5억 4천만 달러랍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때 투자한 것은 2천만 달러고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5억 2천만 달러를 투자했다는 거죠. 그러면 북한 개성공단에 퍼주기를 해서 핵무기를 만들었다라고 새누리당 정권이 공격을 한다면 5억 4천만 달러 중에서 2천만 달러가 소위 말하는 민주정부 때 됐고 5억 2천만 달러 90% 이상이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때 투자된 거 아니냐.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해명해라. 라는 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이제 국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홍영표 통일장관은 거기에서 아무런 말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또 홍 장관이 계속해서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조정됐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말을 뒤집었지 않습니까? 오늘 최종적으로는 그 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이제. 이제는 증거가 없다고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인정했죠. 얘기했어요. 와전됐다 뭐 이렇게 하다가 예. 오늘 개성공단 기업인들 있잖아요. 만난 자리에서 더 이상 전용 얘기 하지 않겠다. 근데 또 어제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할 그 때 헛소리. 또 그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그 왜 도대체 뭔가 이게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 얘기는 파악됐다가 아니에요. 예. 파악되고 있다야. 네, 파악하고 예, 있다. 네. 그 어디 뭐 내부자 영화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말은. 북한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북한을 운영하는 데 다 쓰였겠죠. 어떤 방식으로든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도 쓰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도 쓰고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따지면 결과적으로 어떤 돈이든 핵무기 개발하는 데 다 들어갔겠죠. 이것도 이제 팩트 좀 말도 안 되는 체크입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습니다. 받는데 30%는 우리로 치면 공과금 같은 걸로 떼요. 그리고 세금으로 나가는 70%를 물표로 받습니다. 네. 물표를 받으면 이걸 가지고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생필품 같은 것을. 그래서 개성공단 PX 가서 삽니다. 그 PX 사장님이 임채정 전 국회의장 친구래요. 송 사장님. 이분이 주로 이제 호주에서 살고 그러신 분인데 중국에서 이렇게 생필품 같은 걸 수입해 오는 거죠. 그걸 개성공단 노동자들한테 파는 거죠. 파는 거죠. 네. 그러면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30%를 떼고 나머지 70%가 핵무기 개발에 전용이 됐다면 그 PX 가게는 망해야 되는 망해야지. 거죠. 그렇죠. 근데 그 PX가 망하지 않고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거든. 이걸 이제 이해찬 의원이 국회에서 얘기했는데 홍 장관이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한마디도 여기서. 못하죠. 네. 그럼 이건 통일부 장관이 과연 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고서 계속해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아니면 전혀 모르고 청와대에서 그냥 이렇게 지시해서 그럼 따라가는 건지.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국회의원이 네. 홍영표 장관에 대해서 트윗을 날렸죠. 네. 참 딱하고 안 됐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묻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는 윗분의 지시로 총대를 맸는데 좀 억울해한다 이런 분위기도 통일부 내에 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그 청와대 내의 강경파들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장관이 또 말했다고 하는 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외통일을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제가 사람은 다르지만 질의를 많이 했죠. 근데 제가 이건 촉입니다. 그러면 뭐 안보 관련 장관 회의하고 그러잖아요. 아마 국정원장 앞에서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할 겁니다.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장관.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아니 전임 장관들도 그랬을 거고 네. 지금 장관도 그럴 거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통일부 장관이지만 통일 정책에 대한 권한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저는 뭐 될 거라고 보고 네. 이번 개성공단 폐쇄는 또 하나의 대선 공약 파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사실상 폐기 처분된 거죠. 네. 그러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신뢰관계를 구축하겠다. 인내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폐기한 거죠. 그러면 대선 때 공약했던 것을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못 지킨 거죠. 네, 제가 그 홍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할 때 국방위원이지만 저 통일외교 통상위원으로 긴급 사보임되어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제가 받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받은 홍 장관에 대한 인상은 이 사람은 그저 듣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말과 정책을 입안하는 데 불과한 사람이구나. 다시 말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말을 만들고 그것을 보기 좋게 포장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올린 사람에 불과하구나. 이거를 실제로 실천해 갈 의지가 없는 사람이구나. 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이런 예쁜 말도 만들어서 위에 보고는 하지만 그거를 실제로 실천해 갈 환경을 조성할 네. 의지는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요 말을 잘 만든 거예요. 유라시아 패권주의 이렇게 했으면 안 됐을 거야. 근데 어쨌든 복지부 장관은 복지를 방해하고
통일부 장관 통일 방향 네, 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까운데. 그 종북 발언으로 걸릴 것 같은데. 그러라고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기 대통령이 어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어제 오전에 원래 이종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는 날인데 그것 때문에 잡았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종걸을 뒤로 밀어내고 자기들이 기어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야당 발언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오늘 했잖아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요. 오늘 했는데 글쎄 그 뭐 속사정은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일정이나 국정 일정을 감안해서 그날밖에는 안 된다고 아, 그래요? 청와대에서 사정했겠죠. 그러니 뭐 양보할 거라고 야당이요? 믿습니다. 그랬다 예. 그래요. 야당 알고 그러니까 계셨습니까? 이제 벼랑간 연락이 와서 그 자기네는 먼저 하고 우리가 할 순서인데 그렇죠. 그 날짜에 자기네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참 예의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안 받아들였으면 어땠을까? 안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늦게라도 그날 꼭 해야 되겠다고 그랬대요. 오후라도? 예. 아, 그러니까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미 해버렸고. 아, 이제 그 전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해버렸고. 이게 네. 토요일날 밤에 연락을 받았대요. 그래서 일요일날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가 그런 거는 우리는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스케줄은 변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도 그만인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죠. 그렇죠. 저는 네. 이렇게 밀리는 게 이상해요. 왜 자기네 거 두고 여기 와서 해? 남의 그러면 스케줄을. 예의가 아닌 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핵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해갖고 또 김을동 의원은 핵을 사와야 된다. 얼마에 파는데요? 뭐 어디 가서 팔? 계속 홍단 PX에서 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사야 된다. 이렇고 하태경 의원은 김정은을 콕 찍어서 제거해야 된다. 뭐 어떻게 제거할지는 모르겠어요. 특수부대가 가서 제거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발언들 현실적으로 정말 있을 수 없는 발언들이지 않습니까? 야,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원내대표가 직접적으로 나와서 이야기하고 최고위원이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이분들 왜 이럴까요? 무식한 거죠. 무식한 겁니까? 네. 뭔가 뒤에 작전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작전이라고까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저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관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그분이 왜 핵무기를 보유해야 된다고 주장하냐면 정말로 군사적으로는 핵무기에 맞설 무기가 없습니다. 핵무기는 오로지 핵무기로만 맞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 국가가 핵무기를 가졌는데 이쪽도 핵무기를 가져야만 피차에 핵무기를 서로 쓰지 못한다. 이른바 공포의 균형 억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누가 모르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군사적인 아니 주장을 지금 하는 거죠. 제가 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데 나 이렇게 벌어서 못 살아. 한 달에 10억을 벌어야겠어. 이거랑 똑같은 거지. 현실적으로 벌 수가 없는 건데 현실적으로 핵을 우리가 갖지 못하잖아요. 당장 국방을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사일 개발하려고 해도 사거리 이거 조정하는데도 미국이 안 된다 해서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그래서 네. 어떻게 핵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미 동맹의 파기를 감수해야만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에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하니까 뭐 자주 국방을 위해서 네. 핵무기를 개발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미 동맹이 끝장나는 상황을 염두에 둬야만 핵무기 보유를 주장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원유철 원내대표는 반미주의자가 된 거예요.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미국의 정책에 참 반대를 해. 무식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말을 해서 사람들한테 이 국민들은 또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왜 우리도 핵무기를 가지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보수의 참 결집이 무식해요. 아닌가. 이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무식하고. 원유철 원내대표는 포퓰리즘이지. 극단적으로 보면 뭐냐면 반미주의자가 된 거야. 그리고 좀 있으면 종북으로도 몰릴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싫어하는 말을 해서 한 거야. 그래서 미국한테 좀 혼나지 않을까 생각 들어. 그것도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했어요. 그러니까요. 인기 영합 발언인데 결과적으로 반미 종북 발언이 된 셈이죠. 그렇죠. 그러면 종편이나 이런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열광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 듣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지만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계속 홍단 문제 얘기를 했으니까 또 사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얘기가 나왔는데 이따가 뒤에 뒤에서 하자 그랬으니까 국방위 소속이고 우리 4명 중에 가장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진성준 의원이 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드 다른 문제 사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벌써 언론에서 많이 얘기했고 또 다른 팟캐스트에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생각은 어떤 겁니까? 사드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시간을 좀 더 두고 보자는 겁니까? 찬성한다는 겁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생각은 무슨 겁니까? 사드에 대해서. 네.
그간에 사드를 우리나라가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미국 국방부 내에 특히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계속 제기해 왔어요. 그랬는데 이런 정치권의 논의나 주한미군 사령관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부는 일관된 입장으로 이른바 3NO 입장을 계속 천명해 왔어요. 사드는 미군이 주한미군 부대에 도입해 와야 되겠다라고 해서야 시작되는 것인데 미국이 요청을 한 적도 없고 따라서 미국과 사드 도입에 대해서 협의한 바도 없고 예. 또 따라서 아무런 결정도 내린 바가 없다. 이게 정부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갑작스럽게 미사일 발사를 하니까 느닷없이 그냥 사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해버렸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한미 간에 도입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정부 내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이를테면 그런 군사적 필요성이나 이것이 가져올 주변국 특히 중국과의 외교적인 관계나 뭐 이런 손익계산들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결정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부는 그동안에 미국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불과 한 5일 만이었습니까? 3일 만이었습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니까 곧바로 사이드 도입하겠다고 결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졸속적인 입장이라고 생각 들고 그렇죠. 따라서 민주당은 어떤 생각이냐고요? 따라서 사드 도입의 문제는 신중하게 국익을 판단한 후에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원천 반대는 아닙니까? 아직 원천 반대는 아닙니다. 예. 이 문제는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압축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이냐 미국이냐 어느 편을 들래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근데 얼마나 이것이 자가당착이고 모순이냐면요. 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쐈어요. 긴장 상태가 높아졌어요. 개성공단을 폐쇄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하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중국의 협조를 구해요. 그래서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또 해요. 하고 있어. 그렇지. 네? 중국과 러시아가 이거 완전히 그냥 길을 쓰고 반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한테 협조를 요청하면서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국익상 맞는 얘기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출로 먹고 하는 국가입니다. 근데 미국으로 수출하는 양보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양이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자, 만약에 사드 배치를 하지도 못할 거면서 사드 배치를 논의하자라는 말을 듣고 반대로 중국에서 한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면 어떡하죠? 무역보복 같은 거. 무역보복 같은 거 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결국은 그 손해는 누가 나는 거죠? 미국이 납니까? 중국이 납니까? 일본이 납니까? 북한이 납니까? 결국 우리 국익상 손해거든요. 그래서 외교는 다른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국익이에요. 그리고 이수혁 대사가 입당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외교의 전략은 뭐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외국에게 대신하게 해주는 것, 하게 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외국이 하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것이 외교라고 그랬어요. 이게 수단이거든요. 최종 목표는 국익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거 놓고 사드 문제 가지고 이거 외교 줄다리기 잘하면 우리한테 얻을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냥 확 그냥 미국에다가 하겠다고 해버려서 중국이 지금 너무 화가 난 상태고 이게 어느 정도 화가 났냐면요. 일단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이 원래 외교부에서 일하신 분들은 돌려서 말하고 그러잖아요. 외교적 수사. 그렇죠. 근데 직접적으로 안 된다고 한 거고 또 그 중국 관영 그 통신이죠. 황구시보 여기서 논평으로 만약에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는 동북 지역에 인민해방군을 늘리겠다. 이런 말까지 지금 직접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국이 처음으로 공개했어요. 장거리 유도탄 미사일 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 훈련하는 장면 이것을 전격 공개했어요. 뭐냐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저는 이런 걸 걱정해요. 중국이 갑자기 중국은요 공산국가예요. 당이 국가고 국가가 당이거든요. 당이 결심하면 중국의 인민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부터 2016년 3월 1일부로 한국 여행 중단. 아하, 그럼 큰일 나는데? 다 우리 식구 다 망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중국이 지금 한국 관광객 절반이 중국인인데. 중국이 열받아가지고 그리고 한국에 수입해오는 거 우리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야말로 진짜 감정적으로 이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뱀처럼 지혜롭게 외교는 어떻게 되냐. 균형 외교, 중심 외교, 중립 외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에는 전문가가 없어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있잖아요. 계산기 잘 두드려야 돼요. 국익에 어떤 것이 덜 손해를 보고 더 이익이냐 이런 판단을 지금은 해야 될 매우 중차대한 시기다. 전문가들이 있긴 있는데 청와대에서 너무 몇몇 사람들이 강경 나가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엉망진창으로. 너무 머리가 나쁜 사람들 같아. 글쎄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이 끊임없이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계속 얘기해 왔죠. 예. 미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군사 전략적으로 대중국 감시 정찰망이 반드시 필요하다. 뭐 북한도 북한이지만 특히 중국이 군사대국으로 자꾸 커가고 있는데 이른바 G2라고 불려주듯이 세계에 미국과 중국의 두 강대국이 있는데 이걸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도 견제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미사일 동향을 볼 수 있는 레이더를 중국의 코앞에 한핀 한반도에 갖다 놓고 싶어 했죠. 미국은. 바로 그런 군사적인 의도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드라고 하는 무기 체계가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무기 체계인데 아직 완성된 무기는 아닙니다. 네. 이미 실전에 배치되어 있지만 그 성능을 100% 믿을 수가 없어요. 검증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개발하는 담당자인 미 국방성 관리도 미 상원에다가 계속 보고합니다. 아직 좀 불충분합니다. 아직 100% 신뢰할 수 없습니다. 더 개발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에서 사가도록만 하면 개발 비용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자기네가 필요한 걸 왜 우리가 사? 네? 그렇게 이를테면 자기 비용, 미 국방비가 들어가야 될 비용을 다른 나라에 부담시키는 거죠. 분담시키는 것. 그런 경제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도입해 가려고 했던 거라 팔아먹는 거구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주한 미군 부대에 일단 들여와요. 그래서 이게 전개해 보니까 좋더라 하는 평가를 듣고 우리 이 나라에서도 사게 하려고. 네, 사게 하려고. 그러니까 미국도요. 패트리어트가 그랬어요. 미국도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적 관점에서 모든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지난 이슈지만 보세요. 일본과의 집단적 자위권 그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걸림돌이 되는 위안부 협상. 네. 이거를 강요하는 거죠 미국이. 빨리 협상해라. 그렇죠. 그래서 이 위안부의 굴욕적 협상과 일본의 자위권 문제, 집단적 자위권 문제, 그리고 사드 문제 이것이 철저하게 누구의 이익? 미국의 이익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미국 국익을 위해 움직이면 우리도 우리 국익을 위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두 분이 이제 안타깝다는 얘기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런 관점을 가져야 돼요. 아까도 계속 강조한 걸 압축 요약하면 안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철저한 응징, 튼튼한 안보. 그러나 대화의 끈, 그 가운데서 우리가 철저하게 따져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국익 이런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드 문제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국방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자파 전혀 문제 없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전자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라크 전에서도 이유 모르게 미군들이 아팠던 거 다 전자파 때문이다 이러고 있거든요. 이 전자파 문제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괌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있어요. 네. 괌에 사드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이 괌의 환경영향평가가 2014년도에 미국에 보고가 된 것인데 여기에는 100m 안에서는 심각한 화상이나 내상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100m 정도를 벗어나면 안전한 구역이다. 이게 국방부 장관의 답변이었거든요.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100m 안에 들어가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요. 그냥 녹아버려. 예. 그래서 이거는 살인적인 전자파가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것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전자파의 영향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파의 영향이 없는 지점, 인체에 무해한 지점이 3.6km까지입니다. 3.6km까지 떨어져야 무해하다고 볼 수 있는 전자파가 나온다는 거고 적어도 5km 정도는 이격되어야 전자파로부터 안전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5km 이내에는 비행기도 날아갈 수 없도록
이 국방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단 말씀이죠. 그러면 5km 반경 5km면 상당히 넓은 양의 토지를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에다가. 네. 그건 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있어요. 사드를 찬성하는 국회의원 지역구에 거기다 갖다 사드 놔야 돼. 기지를 만들자. 근데 이상해. 그 대표론자가 유승민 의원인데 그 대구가 그 후보지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그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사드를 주장했던 사람이 원유철, 유승민 이런 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후보지가 또 하필이면 평택, 대구 뭐 그래요. 대구. 예. 근데 본인은 또 찬성하는데 우리 지역은 안 된다. 그거 이게 만약에 무슨- 들어오면 주민들이 머리띠 두르고 반대하겠죠. 이건 뭐 새누리당 편이든 누군 편이든 다 상관이 없어. 아 그래서 어디에 나왔대죠? 대구 시민이 아주 보수적인 분들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사드가 대구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인공위성 쐈다는데 왜 이렇게 하노?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돼서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는 조금 특별한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사실 우리 방송이 몇 주 동안 계속 뭐 초대 손님을 모셨었는데 오늘은 안 모시고 우리끼리 했고요. 광고가 있습니다. 네. 네. 2월 21일 오후 3시 충북의 힘 더불어 콘서트 네네. 이재희 주최 네. 이동영 작가 네. 그리고 양손이 표정 양손이 표정. 표정이 양손 뭐 이런 걸로 오늘 뭐 트위터 막 날렸던데 양손이 표정. 너무 양형자, 손혜원, 이동영, 표창원, 정청래. 이것도 있고 표정이 양손 뭐 이것도 있어. 어디서 나와요 그게? 그런 게? 아니 오늘 트위터에 그 막 떠돌아다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많이 좀 와주십시오. 예,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입니다. 3시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2부에서는 그 부산에서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4번이나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니다, 3번 떨어지고 세 번. 이번이 이거 4번째라고. 사수. 전재수 후보를 전화 통화해서 이분의 생각과 사상 또 도전하는 준비 정신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고생한 얘기 좀 들어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 지금 총선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지역구가 한 240여 개 치고요. 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다 한 명씩 소개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방송하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 그래서 칭찬합시다. 코너.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 한 분씩 또 혹은 후보 중에 한 분씩을 칭찬하는 그런 시간을. 진성규는 제가 예측합니다. 자기를 칭찬할 겁니다. 그러면 네. 이거 그러면 그 전재수 지금 네. 위원장 하고 나서 다음 주부터 이 위원장들도 한 분씩 하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어디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예. 그거는 디스커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그 아직- 경쟁을 하는 분들이 예, 계셔가지고 그렇지. 이분은 경쟁은 아니시죠. 단독 후보만 모시고 하는 걸로 일단은 네, 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네네. 우리가 디스커션이 네, 필요합니다. 생각 좀 해보고요. 네. 논쟁을 좀 네,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2부에서 얘기하다 중단됐지만 2부에서는 한 명씩 자랑하는 코너를 네.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만 더 기다리시면 바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찬성 의견이 73%. 우리 당의 당명을 새로 만드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의 당입니다. 중산층의 삶을 책임질 유일한 정당입니다. 2016년 국민과 더불어 국민이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더불어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인데 국공립시설에 보내기가 진짜 힘드네요. 전업주부에게도 기회를 주려면 좋은 시설에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더불어 함께 하실 거죠? 대한민국 어머님들과 더불어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재벌들은 자신들의 곳간만 채울 뿐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는 만들어내지 않고 있습니다. 재벌 개혁 제대로 해내서 청년 일자리 만들어내고 서민들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노동자 여러분들도 더불어 민주당과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더불어 하신다는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노동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악법, 노동자와 더불어 막아주시겠습니까? 그래야겠죠. 진정한 노동개혁을 노동자와 더불어 만들어내겠습니다. 아버지 일자리 뺏어서 자식들에게 일자리 만들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바로 청년들과 함께 안정된 사회,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 함께 해 주실 거지요? 저도 더불어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청년 세대, 이를 위해서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년을 위한 대변,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들을 위한 청년의 대변자가 되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청년들과 더불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방치로 노인 어르신들의 생활은 하루하루 다르게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어르신들, 저희들과 더불어 해주십시오. 노인들과 더불어 한다는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4.13 국회의원 선거 때는 우리 노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돌보고 정말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에게 투표해야 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항상 더불어 함께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 자살하는 국민의 기사를 접할 때마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국민들과 항상 더불어 하겠습니다. 저희와 더불어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와 같은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위해 꼭 더불어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안전과 더불어 세월호에 탑승했던 꽃다운 학생들이 어른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책임함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인 나라에서는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더불어 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민족과 더불어민주당 소녀상의 눈물을 닦겠습니다. 위안부 협정 원천 무효화 투쟁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더불어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2번, 3번 죽입니다. 2번 다시 우리 후손들에게 배격하지 않을 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결사적으로 싸울 겁니다. 저도 잘못된 한일 협정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역사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더불어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꿈과 행복을 찾아주고 국민 여러분께 안전을 확보해드리고 사회 정의를 제대로 확립하는 강한 정당, 유능한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노동자와 더불어! 여성과 더불어! 어르신과 더불어! 청년과 더불어! 소녀상의 눈물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더불어! 서민과 더불어!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국민과 더불어 걸어가는 우리 당은 언제나 여러분의 새로운 의견과 예리한 비판을 기다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변화에 참여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진짜는 국민과 더불어 민주당입니다.